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만취 상태인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주민이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경비원이 폐가부 등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적장애 아내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혀 허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아내가 거부했지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춥습니다. 지금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다죠. 그런데 내일은 더 춥고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뭐 북쪽에 찬 공기가 이렇게 확 내려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리는 우랄 블로킹인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이 강추위가 꽤나 또 오래 지속이 된다는데, 자, 해법이 있습니다. 사람 열받게 하는 방송 사건 반장과 함께 하시면 이 시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이자연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오늘 왜 이렇게 직함이 기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반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하신 김광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사반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하신 맥엘더님. 사반 보면서 화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나 왜 이래 하신 미시시피의 이복희님.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 세론이 생일입니다. 6시 반 되면 엄마 사건 반장 볼 시간이야 하면서 리모컨 건네주는 예쁜 딸이에요 하신 김은자님. 저희 엄마 진경이 여사 내일 환갑이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네요. 주말에 모시고 호캉스 가려고 합니다 하신 윤다다님. 충남 논산시 대림 아파트 삽니다. 어제 눈 많이 와서 지하주차장 난리였거든요. 아니 근데 택시 한 대가 주차 공간도 아닌 곳에 떡하니 차를 한두 번도 아니고 미치겠어요 하신 허성애님. 자, 그리고 이은서님, 수딱동이님, 리나님, 이복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유세이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달려가죠. 한복 홍보를 여기서 왜 어디서 했길래요? 자, 영상부터 보시죠. 자, 부산시가 공개한 한복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저 모델들. 자, 그런데 말이죠. 뭔가 느낌 이상하죠? 싸하죠? 저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닥 아직 안 나오는데요. 아까 다다미입니다. 다다미. 딱 봐도 다다미. 한옥 바닥이 아니잖아요. 일본식 적산가옥. 아니 정말 이 정도 센스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부산시가 공개한 한복 홍보 영상인데 이게 일본식 적산가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요. 이 문체부와 부산시가 후원하고 부산 섬유패션사업연합회가 만든 이 한국 홍보 영상의 배경 중에 한 곳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요, 해방 이후에는 정란각이라는 고급 요릿집으로 쓰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활동하던 이른바 요정이었던 건데요. 아이고. 이곳이 2007년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명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홍보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승 의원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모델들이 기모노 입은 채로 한국 민속촌에서 촬영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사실 한복을 왜 저렇게 입고 왜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복을 이쁘게 보일까가 아니라 한복을 왜 입을까, 언제나 why라는 왜라는 걸 고민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한복을 어떻게든지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했는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는 이런 말 하는데 과연 이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산가옥도 우리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한복을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더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만 지원하지 우리가 결과물에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복을 왜 알리는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춤도 중국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적산가옥 안에서 한복을 입었다면 그 한복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려질지도 같이 홍보하는 사람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기상천외한 절도범입니다.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절도범의 행각 영상 확인하시죠. 자, 이곳은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 자, 남녀 2인조 주목해 주세요. 주변을 보더니 둥기로 와장창창창창. 자, 들어갔습니다. 진열장도 와장창창창창. 아이고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챙겨서 하나씩 깨면서 지금 주섬주섬 챙겨 넣고 있죠. 자, 몸까지 날려가면서 싹쓸이하고 저렇게 튀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이죠. 사건 반장 지금 진행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요즘 유난히 금은방 절도 사건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이 귀금속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 13일 그 새벽 4시 25분경입니다. 알다시피 울산 중구에 있는 금은방이에요. 금은방인데 그 2인조가 그 출입문을 파손하고 금은방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한 700만 원 상당을 절취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거 한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저 CCTV를 확인했더니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예요. 남자 2인조가 들어왔던 건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고 밖에 나가니까 길 밖에서는 공범이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해가지고 10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 그 금은방에 들어왔던 남자 하나, 밖에서 기다렸던 차량 그 대기조 하나. 그런데 두 명을 검거했지만은 여성은 없었어요. 여성은 이제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관에 든 죄입니다. 어떻든 경찰에서는 도주한 여성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1, 2주 안에 검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자, 운전자가 잠시 후에 지금 내리죠. 자, 그런데 주차된 차량 쪽으로 슬쩍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엽니다. 자, 탔어요. 문 닫습니다. 자, 잠깐 있더니 잠깐 또 나와서 하차를 하죠. 이 사람 차가 2대인가요? 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안 쳐. 바로 차량 터리범. 현금 90만 원에 카드까지. 세상에 차 타고 와서 차 터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어떻게 저 검은색 차가 차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놀라워요. 한 번에 한 개를 열었는데 그게 열렸고 차량 처리가 성공이 된 거거든요. 뭐 간신법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피해액을 보면 현금 90만 원하고 체크카드를 가져가서 뭐 순금 팔찌 같은 걸 샀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90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분이 당시에 뭐 이사 같은 거 짐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궁금해서 글을 좀 올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사이드미러가 이게 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차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추측해서 차량 처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뭐 안 열리면 가는 거고요. 열리면 저렇게 절도를 하는 거고 막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 최신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금을 하면 사이드미러 접히고요. 열어놓으면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허약 체질 오형제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운전 중인 가게 앞에 저 시멘트통 실수로 툭 건드렸더니 대구르르 굴러가지고 저렇게 차량에 탁, 자, 상대 차주가 내려서 이제 저 상황을 봅니다. 자, 이제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문 열고 나오죠? 이거 왜 이 장면이 계속 나올까요?
자, 이제 차에서 내릴 겁니다. 예, 지금 차에서 내립니다. 하면서 딱 봤더니 별일 아니네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갔다는 거죠. 자, 이 사각지대라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 팀장님, 게다가 이게 불법 적침을 그래도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뭐 하고 그냥 갔다는 거 보면 잘 해결됐던 모양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실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건데요. 저 보통 상가라든가 집 앞에 사설입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통을 만들어 놓고 안에 세멘트를 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아마 차를 지나가면서 살짝 쳤는데 이게 굴러가면서 뚜루루 굴러가지고 그 주차장 앞에 세우던 차에 살짝 부딪힌 거예요. 쿵 부딪혔는데 아마 스크래치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운전자분이 내려가지고 죄송하다. 내가 사각지대를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하니까 스크래치 났으니까 대물 접수를 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예.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차에 탄 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당신 차가 안 다쳤냐 괜찮다. 그리고 이 차는 렌트카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이거 훈훈하지 않습니까? 훈훈합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갔던 거죠.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주 정말 훈훈한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앞서 그 하얀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냥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아닙니까 이거? 되면 덕 하고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잘 헤어져서 훈훈하게 끝날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대인 접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니까 대인 접수 1명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5명이 지금 누웠다, 병원에 갔다라고 하하.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저 정도면 사실은 다칠 수 없는 저거군요. 상황이거든요. 아, 뭐 저침물 저런 게 문제가 됐긴 됐는데 그래서 사실 대물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인 피해까지 있기는 어려운데 본인들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커뮤니티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든지 대인 접수는 또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만 이제 불법 적침물을 이제 군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교수님의 반박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던 사건이었죠. 배우 이범수 씨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서 뭐 부자 학생, 가난한 학생 이렇게 반을 구분하는 등등의 갑질을 했다는 그런 의혹. 자, 오늘 이범수 씨 측에서 그게 말이 되겠냐 이런 입장을 냈죠. 네, 오늘 이범수 씨의 이 법률 대리인이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이범수 교수의 수업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강의하는 과목은 전공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범수 씨가 빈부에 따라서 반을 나눠서 차별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해당 학부가 대부분 실기 과목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15명이 넘으면은 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맞는데 이때 이 분반의 기준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 성적 그리고 이외 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범수 씨는 학생들의 빈부 차이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교수가 이범수 씨가 현직 배우다 보니까 이 촬영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시간이 변동될 때가 잦았다.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나요? 요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변경은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간하고 보강 수업을 통해서 다 메꿔 넣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성취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있는 경우는 뭐 기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의혹은 본인이 해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편하게 입겠다는데 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집들이를 했는데 잠옷 차림으로 친구들을 맞이한 남편 때문에 불만이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부부가요 일단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아내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 친구들 오기 전에 남편한테 옷 좀 깔끔하게 입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입겠다는데 왜? 라면서 결국 잠옷 차림으로 아내 친구들을 맞이했고요. 이후에도 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남편이 장도 봐줬고 또 바비큐 해먹으라고 불까지 피워줘서 이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날은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
얼마 뒤에 그 집들이 왔던 친구들로부터 이 남편이 좀 예의 없다 이런 말이 오갔다는 얘기가 돌고 돌아서 아내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서 편하게 입고 쉬겠다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저 짱구 잠옷을 입고 소파에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남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네. 니들 파티한다고 장 봐줘, 바비큐, 불까지 피워줬더니 뭐 예의가 없어 뒷담화. 내 집에서 내가 네 친구들 눈치를 봐야 되냐, 동그라미. 아, 이러면 조금 재미가 없는데. 아, 왜 기침을 하세요? 혹시 승현님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둘 다 잘못했는 거예요. 남편도 잘못했고 친구도 아닙니다.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아내요. 저 좀 잡아주세요. 아, 그래? 그렇게 당당하셔? 내일 네 친구들 불러와. 내가 아주 야시시한 나이트 가운 하나 걸치고 술 한 좀 맛있게 만들어줄게. 내 집에서 나도 편하게 있어야지. 그지? X. 아, 박 변호사님 뭐?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집에서 누가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오늘은 뭐 일심동체 이구동성.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좋은 일을 했는데요.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아내 친구들이라 그러면은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되죠. 어느 정도. 그게 일반 상식인 건데 그거를 잠옷을 입고 있었고 누워 있었다. 요거는 그 아내의 친구들을 무시했다고 봤기 때문에 아내 친구들이 화난 건데 요 정도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아내 친구들이 왔다 그러면은 정장은 아니더라도 캐주얼하게 복장을 그리고 좀 그 웃으면서 안내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아 남편이 너무나 좀 센스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승현님 아까 막 그 갑자기 헛기침을 쏟아내셨던 부인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부인 친구들이 오면 내가 멋있는 남편이라는 걸 부인에게 보여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입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오면 아, 우리 남편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해주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분이 뭐 잠옷이 편하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걸렸는 건 그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저렇게 뒤통수 뒷담화하는 여자 친구분들 저는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내에게 그 이야기에서 아내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치게 만드는 건 또 아닌 듯해서 저는 양가의 감정이 있네요. 남편도 조금 실수했고 그 친구분들도 조금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저 사파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예. 어디 저런 걸 입고 저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예. 손님들이 온 거잖아요. 아내든 뭐 저는 자녀들 친구들이 와도 저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 우리 박 변호사님 그 자녀분 친구들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대한 제대로 입고 있고 안 나오죠. 인사만 정확하게 하고. 아, 안방에서 저래 안 나오죠. 들어누워 가지고 뭐 먹으면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저게? 저 모습 자체가 지금 상상을 하기 어렵고요. 예.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뭐 뒷담화를 제가 한 건지 잘 모르지만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 같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남편 당신 그 남편은 편안하게 저래 사시네 이렇게 안 합니다.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거실에 밖에 TV가 없나 봐요. 유튜브 이런 거 보세요. 전화기 그런 걸로. 왜 거기서 그걸 봅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반응을 주고 계시네요. 네, 민너풀님은 그냥 눈치껏 좀 나가라라고 하셨고요. 외연님은 그럴 거면 집에서 다 벗고 있죠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차파티타님은 저런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스님은 친구 왔는데 속옷 차림만 아니면 된 거 아닌가라고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67번째 생일을 맞으신 이명순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 자녀분 이상화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평생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버님인데 은퇴한 지금도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신다고요. 상화님이 그런 아버지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젠 즐기면서 살아요.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요. 올겨울 뉴욕 어때? 파리 어때? 오사카 어때? 올겨울 태국 어때? 독일 어때? 터키 어때? 해외 갈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100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 화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만취 상태인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 어제 뉴스룸 단독 보도로 나갔죠. 자, 일단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말에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20대 남성은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는데요. 이 택시기사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또 이 택시기사가 쓰러지니까 주먹을 휘두르고 또 일어나서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동행했던 또 다른 일본인이 말리니까 잠시 멈추는가 싶었는데 다시 달려들더니 이후에 이 폭행을 30분가량 지속했습니다. 자, 저 가해자 20대 남성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왜 남의 나라 택시기사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일본어 왜 못해? 라고 일본말로 했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 자기가 한국에 여행을 왔으면 기본적인 한국말은 자기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가해자를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택시 60대 먹은 그 기사분을 때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했는데 택시사가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근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0대 청년이 일본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60대 기사분이 사실 일본말 잘 몰랐던 거예요. 아까 그 앵커님이 말한 대로 어느 나라 가게 되면 기본적인 거 뭐 짧은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몰라서 오히려 자기 말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다고 때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지를 얘기했는데 택시 기사분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20대 남성이 일본이 야쿠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6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린 거 저거를 주변에서 봤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마 당시에는 주변 사람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요즘엔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 자동 번역기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어지간한 건 다 됩니다. 특히나 일본말과 우리말은 어순이 같아서 거의 번역 이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물론 취했으니까 그랬겠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택시 기사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명동 뭐라고 계속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X자 표시를 했고 그래도 명동 안에서 악을 쓰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왼발로 제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차서 제가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는데 저한테 한번 이렇게 타격을 시켰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두세 차례 이렇게 얻어맞고 다시 또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길 가운데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 막 하면서 미운돈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미국 쪽에 가깝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강해도입니다. 어. 명동 난다꼬레 타쿠시 스피더 이빠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를 알아먹을 수 예입니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명동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나머지 말들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피더 이빠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나는 일본어 못한다는 뜻으로 X 표시를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폭행을 좀 행사를 하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기사한테 폭행을 행사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택시 기사가 경찰에게 신고하는 도중에 밖으로 나와서 또다시 명동 그러면서 폭행을 행사를 했고요. 이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던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제 그러면은 저 기사분은 앞으로 외국인 승객을 태울 때마다 혹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못 알아들어서 또 날 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택시 운전사 분들의 말씀을 저도 가끔씩 좀 들어보는데 택시 운전사 분들의 선택은 누구든지 태워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송수단인 거잖아요. 이렇게 와서
누구에게 정말 원치 않는 폭행을 당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탈지에 대한 당연히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 택시 운전사는 그 팔에 대한 폭행이 그리 부러질 듯이 팔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 목, 허리를 다쳐가지고 약 3주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고 2주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운전대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더 친절하게 이 택시기사는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다면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택시 운전자분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좀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도 잘해줘야 되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일본 방송 뉴스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이 소식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히 안 하겠죠. 예. 자,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그 야쿠자도 아니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쿠자가 왜 나와요 그러시는데 실제 제가 이 보도를 취재한 윤정주 기자한테 좀 추가로 좀 물었더니 덩치가 진짜 이렇대요. 그래서 이 지구대로 끌고 가가지고 진짜 야쿠자가 아닌가 싶어서 경찰이 조회를 해봤답니다. 예, 근데 야쿠자는 아니었대요. 야구전 안 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 조사 과정에서도 지구대로 끌려가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고 그랬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단체 관광을 왔다가 자유 시간 동안에 일행과 혼자 빠져나와가지고 밤새 이제 술을 마시고 강남에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다가 새벽 5시경에 저짓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승현님도 왜 주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말리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한 20명 정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일부 뜯어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곧바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하면서 어떤 뭐 다른 우리 내국인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자, 수사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폭행범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 구속을 시켰습니다. 원래 상해나 폭행치상 같은 경우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찰에도 행패 부렸기 때문에 구속이 됐고 구속한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서류하고 신병이랑 같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저렇게 폭행도 했고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 사람이다 말이죠. 그렇죠. 이게 처벌이 되냐? 우리나라 법의 관할에 재판권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권 형법에는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언니에 가서 범죄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가 처벌하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와서 범죄 저질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일본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마 추방이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정말 필요하고 만약 피해 회복 같은 게 안 된다 그러면 택시기사 우리 재판 법정에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주민이 둔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경비원이 폐가구 등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어제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동 사건이 맞습니다. 새벽 3시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50대 주민이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몽땅 끌어내서 부수면서 30분 넘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건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어른 키 높이 정도 되는 책장이죠. 여기저기가 부서진 채로 쓰러져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사무용 의자도 쓰러져 있고요. 주변 여기저기에는 이 파편들도 흩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한 장의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흉기 난동 상황 딱 고스란히 보이는데 자, 도대체 왜? 자, 일단 왜 저런 어떤 난동을 부렸느냐. 일단 아파트 입주민 목격자 설명에 따르면 이 폐가구들 원래 가구를 이렇게 버리게 되면
큰 어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거나 뭔가 부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구청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3, 4주 정도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방치된 것을 보고 이른바 지금 남동범 저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가지고 흉기로 때려 부쉈는데 아마 자기 동에 와서 누가 버린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것을 부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이렇게 내보낼 때는 해당 구청, 자기가 사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서 이렇게 밖에다 내놓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민은 뭔가 있는데 계속 있어. 오늘 봐도 있고 내일 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버린 거냐? 계속 뭐 그런데 경비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뭐 처분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저 난리를 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민, 이 난동을 부린 주민 재활용장에서 흉기 난동, 그 흉기가 도끼였습니다. 도끼.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이곳도 찾아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다니까요.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실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 흉기, 제가 말씀드린 그 도끼를 가지고. 이게 사실 저 보세요, 저거. 예, 저게 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이 난동을 부린 입주민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거기에서 경비원이 이러한 어떤 대형 폐기물을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어떤 그 묻지마 폭행 형태의 폭행을 손괴를 했는데 아까 앵커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흉기를 들고 그 유리창을 산상조각을 냈고 사실 정말 다행인 게 그 당시에는 경비원이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부서지고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경비원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경비원께서 오시면서 과연 그런 어떤 사정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경비원에게 들고 있던 흉기로 협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저렇게 사파로 재현을 해봤는데요, 팀장님.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저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술 취한 분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을 때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 피해 가기 전에 흉기를 뺄 수는 있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흉기 들고 사람이 난동을 부릴 때에는 먼저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 흉기 들었다고 그래가 주변한테 알린 다음에 본인도 피하면서 재빨리 112 신고하게 되면은 3분 내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우선이지 사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를 제압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예.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아마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도망가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모르겠습니다. 스티커를 안 붙인 대형 폐기물이 있는데 경비실이 그냥 그걸 보고만 있었다 해서 저렇게 막 화가 났던 모양인데 그걸 경비실한테 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분간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무단으로 대형 폐기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형 폐기물을 경비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딱지가 붙어 있, 그러니까 그게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으면 그거는 폐기할 수 없고 그거는 무단 폐기이기 때문에 폐기한 사람에게 우리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버렸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현장 보존은 가능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3, 4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아마 화가 났는 것 같은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 그냥 구청에 제대로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과태료 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흉기를 들고 그 경비원에게 폭행하는 거는 경비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폭행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제가 만약에 경비원의 입장이라도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왔죠?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이 주민이 경찰이 오니까 순순히 죄송하다고 하고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또 그 가지고 있던 흉기도요. 이 자기는 필요 없다면서 순순히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평소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경찰은 흉기 난동 부린 이 주민을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캠핑할 때 쓰려고 했는 뭐 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살면서 도끼가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 주민분들도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새벽 시간에 다 잠든 고요한 시간에 갑자기 그 흉기를 우당탕 쾅쾅 우당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깬 사람들이 정말 크게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한 주민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 아파트에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문제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걱정도 하고 혹시 또 저분이 또 경비원에게도 어떤 해코지 할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김석태님, 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지 몰라도 거짓말 뉴스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본인이세요? 예. 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이게 이제 경비원 사건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흉한 꼴을 보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게 경비원 갑질 사건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2019년인가요? 마포구의 아파트 사건에서 이 경비원한테 뭐 욕설을 하거나 뭘 시켜놓고 뭐 에어컨도 수리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해놓고 못하게 되면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하면서 욕하면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일부 경비원한테는 개처럼 찢어봐라 이런 얘기해서 이 사람 뭐 특수 협박 등등으로 지금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던 사건도 있고요. 예. 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희석 경비원 유명한 사건인데요. 2020년 5월 달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인데 결국 싸움, 폭행 이런 게 또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때부터 이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또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한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아내가 손가락 골절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약 65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편이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행복한 시기에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조금만 이 사건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 사건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아내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8월에 지인의 소개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여성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거라면서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탑니다. 그런데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요. 이들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가정폭력.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드러난 겁니까?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 아내가 폭행을 당하고 이걸 피해서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했는데요. 입소를 하면서 골절이라는 게 사실은 뭐 넘어져서 하기도 하지만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폭행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관계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때렸고 그래서 골절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가락 한번 때리자. 세상에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3월 광주에서 자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내가 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지죠, 이게 검지죠, 중지, 약지, 소지라고 하는데 왼손 검지를 망치로 때려버렸어요. 이게 골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내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 손가락 한번 때려서 이거 부러지면 상해 보험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면서 아내한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잔인하게도 망치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보험회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상해 입혔다면 안 되니까 아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다. 해가지고 보험 접수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탔는데 사실은 이 남편이 이 아내한테 이 처음이 아니고 아마 평소에도 별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자, 저희가 뭐 너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들으신 것처럼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 남편이란 자가 부인에게, 그것도 장애가 있는 부인에게 이런 짓을, 이게 정말 승 의원님 사람입니까? 예? 사실 이게 결혼을 했는 과정도 보면 소개를 받아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만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혼인 신고를 했고 혼인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건저리에서 이러한 골절상을 수면제를 먹여서 발생시키게 하고 아마 아까 우리 기자가 말했다시피 651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집이 어려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앵커 말씀대로 정말 사람의 얼굴을 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겠죠. 도대체 왜 이 사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좀 들여다볼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함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함께 찾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를 이제부터 따져볼 텐데 이런 자가 왜 그랬을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왜 그랬답니까? 일단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혼인신고 직후부터 이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나오는 이 생계 유지비가 50만 원이 나오는데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아내 명의로 보험을 다수 듭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 중에 매달 26만 원씩을 보험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요. 여러 보험사로부터 651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근데 그 수급 나라에서 나오는 그 돈의 거의 절반을 아내 보험금에 쓴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승 의원님, 네. 이거는 뭐 저희의 그냥 추측이지만 저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약간 사기 결혼한 거 아니에요? 좀? 뭐 그냥 우리 앵커의 그냥 시선을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다 보면 이게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이 지적장애인과 결혼을 해서 과연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쉽지는 않는 그림이거든요. 같이 양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부인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쉽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앵커와 제가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이라는 거는 불측의 미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부터 들어가는 건데 이 보험들이 50만 원 중에 26만 원 어떻게 보면 한 57%, 58% 가까이 되는 금액이 상해보험으로 들어가요. 이 상해보험이라는 거는 다쳐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인의 입장이잖아요. 보통 우리와 달리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해보험을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했던 너 그 손가락으로 보험금 좀 받아보자. 그리고 수면제를 줬다는 거는 저는 앵커의 그 마음에 나름대로 전적인 동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런 자가 말이죠. 단순히 이걸로 끝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히 나쁜 사람인데요. 그 경찰 수사를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골절이 됐으니까 수술 받으려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실종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남자가. 한 다음에 수술비 가로채려고 2차 이제 보험 타려고 했는데 아마 보험회사에는 그 사고 조사반이 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의심 가니까 2차로 보험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6월쯤에 자기 동네 후배의 와이프를, 아내를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추행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고, 또 보면 이 남성이 2018년도에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살고 출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무려 16번입니다. 16번인데 전과 내용을 보니까 상해, 폭행, 협박 등 아무튼 그 내가 보기에는 강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으로서 거의 말종까지 가까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야, 박 변호사님. 네.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망치로 상해를 입혔죠. 특수상해죄가 될 수가 있고요. 보험 사기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아내의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인의 강제추행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범죄도 범죄지만 좀 전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전과 부분이 좀 세요.
최근까지 살인 미수죄로 3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하고 이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범죄가 16개 정도가 되면서 이게 폭행, 뭐 협박 이런 다소 폭력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했는 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징역 3년 6개월 또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명령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자가 그랬잖아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저는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얘기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뭐 지금 사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여자, 이 아내를 선택한 거고 결국은 도구로서 사용하다가 뭔가 아니면 그 아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걸려버린 상황이고 형도 사실은 좀 전 약한 게 아닌가. 이 여성의 어떤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개월 형은 조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실형이지만 조금 약한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사건 반장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잡혔으면 과연 이거는 사망보험금으로 갔을 거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 기자가 이야기했을 때 지인의 소개로 이게 이루어졌는 거잖아요. 저는 참 그 지인도 누구인지 참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이게 그런 친구에게 이런 지적장애인을 소개시켜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비난 가능성이 이게 살인 미수가 들어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3년 받고 이번에 이렇게 강제추행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과연 이게 3년 6개월로 거쳐서 다시금 나온다면 이 사람이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확신이 없어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손이 다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엔 조금 더 큰 거 원하지 않겠어요? 예. 조금 더 강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했다면 과연 이 지적장애인 부인의 조심스럽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정말로 없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상한 남편과 유쾌한 아이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서 씨. 하지만 최근 서 씨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친해도 너무 친한 남편과 여동생 때문인데요. 서 씨의 여동생은 서 씨와 1살 터울이지만 서로 성향이 매우 달라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서 씨의 남편과 서 씨의 여동생은 하나부터 10까지 찰떡궁합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남편과 여동생이 잘 지내는 걸 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선을 넘는 여동생과 남편의 관계가 거슬린다는 서 씨.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이상한 눈초리만 보낼 것 같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지금 오늘 이 사연은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 올라온 사연입니다. 내용인지라 상당히 지금 격한 반응을 낳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내용을 일부 각색을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이제 형부와 처제 얼마나 친하길래? 일단 이 남편이랑 여동생은 4살 차이였는데요. 일단 서 씨가 둘을 소개할 때부터 죽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서 씨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편인데 이 둘은 그걸 쓰면서 대화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또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게임에 관심이 없는데 동생이랑 남편은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즐거워했다고도 하고요. 사실 이 여동생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이런 대화하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이 앞으로 이런 얘기는 형부랑 하면 되겠다면서 서로 신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생에게 그 언니가 이제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형부 처제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결혼 전이더라도 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뭐 어떤 경우는 막
언니 그 인간하고 결혼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는데. 훨씬 그거보다 낫죠. 그러니까요. 낫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만나는데 밥도 같이 먹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같이 먹게 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여동생이 끼기도 하고 급기야는 지금 이 기념일 같은데 그때도 처제 당연히 불러야지 하면서 이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 명이 같이 기념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서 씨 입장에서는 이거 내 좀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속 좁아 보일 것 같아서 좀 그렇죠. 그래서 얘기는 못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꼴보기 싫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는 남자가 남편 그 가운데 껴 있는 남편이 적절히 이렇게 좀 선을 지켜가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둘만의 기념일에는 둘이 보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인과 남편 일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건 저는 불편해요. 저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롯한 추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처제잖아요. 처제가 이제 형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만 있으면 형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처제가 형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형부라고 불러야죠. 형부라고 불러야 되는데 호칭이 조금 달라요. 오빠라는 호칭을 쓴다는 겁니다. 사실 오빠라는 호칭이 친오빠한테 아니고 그게 형부한테 오빠라고 호칭을 쓴다는 거는 분명히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시시콜콜한 대화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파이도 나오지만 오빠 뭐해? 나 회사에서 그리고 밑에 빠빠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 과연 이런 행동하는 걸 과연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제가 봐도 언니가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칭. 그러니까 그 팀장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한 동네에서 같이 봐왔던 원래 오빠로 알다가 이제 언니랑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오빠 오케이. 그래도 오빠라고 부르진 않죠. 아니, 형부라고 물론 이제 부르는 뭐 경우는 있죠. 자리나 이런 상황을 봐서는 형부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봐왔던 사이라면은 뭐 그럴 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좀 심했는데 또 이뿐만 아닙니다. 이 여성이 이제 고민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러면은 자기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언니라든지 엄마 부모한테 하질 않고 형부한테 다 털어놓고 심의상담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밀 얘기까지도 형부랑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알고 둘이서 뭔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참 그런 상황인데 2월 14일 날 문제가 터집니다. 2월 14일이 뭔지 아시죠? 무슨 데이잖아요.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끼리 가장 기다리고 또 남성분이 선물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지나면 왜 이 사건이 터지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이 터지나요? 예. 네, 이 여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하겠다면서 이 초콜릿이랑 속옷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 씨 남편한테도 똑같은 속옷이랑 초콜릿을 선물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서 씨를 불러서 이것 좀 형부한테 전달해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따로 서 씨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줄 것 있다면서 불러내서 이 속옷을 선물했다는 건데요. 남편은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와서 서 씨한테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화장대에 모르는 속옷이 있길래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이거 처제가 선물해줬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상했는데 서 씨가 기분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주변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서 오히려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날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이거는 조금 그렇죠. 예. 뭐 관계성 뭐 약간 호칭이라든지 그걸 하는 행동들도 문제지만 설사 그런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물 중에 이제 가장 좀 조심스러운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속옷 같은 거거든요. 글쎄요, 저도 이제 처형이 있어요. 전 처제는 없지만 예.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선물을 당연히 주지도 않죠. 선물 안 주세요? 돈 뭐 그런 게 그렇게 줄 수는 있어도 그걸 굳이 이렇게 뭐 팬티나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속옷이야 뭐
논외로 치더라도 하더라도 아주 그냥 그 격식 갖춘 그런 어떤 선물이 이건 가능하더라도 이거는 오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다 떠나서 자, 배우자가 아니고 또 부모하고 이게 아닌데 이걸 선물을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가 그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씨,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계속 뭔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걸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속 좁은 사람으로 비칠까 봐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보는데 선을 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부인이 유아를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쳐 있을 거잖아요. 지쳐 있는데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처제와 남편이 탁탁탁탁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 씨 입장에서 물어보겠죠. 너희들 왜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영화 같이 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육아를 해서 정말 힘든데 이 사람들은 둘이 영화를 보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형태로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공포 영화 좋아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제랑 영화 취향이 맞으니까 그냥 같이 보고 온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남편의 모습 제가 봐도 좀 불편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도 이 처제가 있으신가요? 처제는 없고 처형이 있죠. 처형이 있으시구나. 뭐 처형한테 선물 어떤 거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속옷 같은 거는 사이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속옷은 논외로 치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 예. 사실 아주 어려운 관계. 어렵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처형분하고 네.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사모님이 같이 동반하셨죠? 그렇죠. 단둘이 본 적은 없죠. 예. 네, 자, 같이 그런데 가는 이 사연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서씨 부인이 이 고민을 털어놓는 그 계기가 발생을 하죠. 그렇습니다. 친정 행사가 있었는데 남편을 참석해가지고 외식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웬 여자를 얻고 있어요.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야. 아니 이게 여동생이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성인인데 성인을 업어준다는 거 황당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응? 당장 내려와. 화를 쳤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실실 웃으면서 왜 그래 언니? 언니도 내 남자친구한테 업어달라고 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동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분이 아내분이 이제 주변이라든지 엄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형부가 업었을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오히려 형부를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어린애 아닌 초등학생 이상은 처제라도 업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을 업었다? 이 여성분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지금. 네. 예.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연과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뭐 괜히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도 제 아는 지인 중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 이혼 사례도 많이 이제 접하셨잖아요. 저도 뭐 비슷한 사례를 했던지 기억이 나는데 뭐 100% 같지는 않지만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뭐 친척 간의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사례 중에 재판상 이혼 사례 중에는 부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뭐 이건 아직 그런 단계가 갔는지 그렇죠.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나보다 남편과 더 가까운 것 같은 이 여동생, 심지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실제 사연자분도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혼 사유 부분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학대 같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 나보다 좀 더 가깝고 영화 같이 보고 스킨십하고 이런 행동들 이걸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보다는 좀 더 나아간 어떤 증거라든지 더 나아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 언니죠. 아내하고 동생하고 아직 좀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거만 갖고 스킨십 한 거, 뭐 대화하는 거, 오빠 하는 거, 그리고 선물 팬티, 속옷 사준 거 이걸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뭐가 됐든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과 이 처제가 뭐가 됐든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따끔하게 좀 한 말씀. 아내분이 그 여동생하고 남편한테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옐로 카드를 확실히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동생을 빨리 시집 보내면 돼요. 빨리 서둘러 가지고 다른 데 시집 보내면 되는데 그걸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경고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뭐 저는 지금 친정 어머니께서는 그 서 씨의 편을 들지 않고 그 남편의 편을 들고 있는데 저는 남편의 시댁이라고 하죠. 그 시댁에서 좀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댁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아들이지만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그 며느리의 마음이 이리 아프면 지금 손주가 제대로 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따끔하게 남편에게 좀 꾸짖어 주세요.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도 정신 좀 차리시고 처제분도 제발 좀 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뭐 법률적 얘기는 아닌데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 되게 싫다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동생한테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이 정확하게 당신들 오빠 호칭하는 거 싫다. 그리고 영화 같이 보는 거 싫다. 그리고 없는 거 싫다. 속옷 사주는 거 싫다. 이 지금 그게 불만이 지금 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진짜 감정을 이입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둘 사이가 어떻다고 사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 선을 넘었다는 댓글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또 레드썬님은 속옷 선물한다는 건 사이즈를 안다는 건데 라고 하셨고요. 쭈쭈하니님은 입장 바꿔서 시동생이 와이프 속옷 사주는 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상하구만 하셨고 김크크님은 나도 우리 형부님 15살 때부터 봤지만 아무리 친해도 언니 몰래 말 안 하고 저러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아우, 눈. 어우. 네, 영국 전체가 하얗게 덮였습니다. 밤새 내린 한방눈이 수북하게 쌓인 건데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길에 미끄러진 저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온 차량도 역시나 멈추질 못하고 앞차와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경사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려던 승합차가 비틀거리더니 인도 앞에서 간신히 멈춰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미끄러졌군요. 네, 이 런던에서는 빨간색 2층 버스가 빙판길에 꼼짝없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 승객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버스를 밀어보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영국 전역에 내린 폭설로 수백 대의 차량이 멈춰서는 등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아니, 눈이 얼마나 내린 거예요, 지금? 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틀 사이에 약 15cm가량의 눈이 쌓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와 폭설로 영국 전역의 항공편 300여 편도 결항이 됐습니다. 기차 운행도 전면 취소된 상태고요. 고속도로 역시도 차들이 눈에 갇혀서 사람들이 밤새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예, 중부지방에 내일 저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 많이 온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뉴저지의 한 주류 판매점입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 가게 직원들에게 무언가 항의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직원에게 던지는데요. 심지어 계산대 앞에 있던 술병을 마구잡이로 집어서 던지기까지 합니다. 직원들이 멈추라는 듯이 손짓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저 진열대 뒤에 술병 아니에요, 저거?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던진 술병에 진열돼 있던 술들까지도 와르르 쏟아집니다. 직원들은 날아오는 술병을 피하랴 진열된 술들을 지키랴 바쁜 모습이고요. 결국 이 남성은 무려 5개의 술병을 던지고 나서야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예요?
이 남성이 술을 살 돈이 부족하니까 직원에게 할인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자 저렇게 화를 내면서 직원을 위협한 겁니다. 이번 난동으로 직원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요. 가게는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주류 판매점에서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멀리서 짐을 실은 지게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또 아이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위험합니다. 자, 근데 이때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가 두 팔을 쭉 펴고 지게차를 가로막습니다. 혹시 네, 맞습니다. 지게차랑 해서 아저씨 멈춰요! 라고 소리를 친 아이. 지게차가 멈추자 재빨리 아이들을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아이고 들여보내고요. 자신 들여보내고 두 자신 번째 떴어? 들여보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게차 운전자도 아이들이 들어간 걸 확인한 다음에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죠. 감사하는 말도 또 빼먹지를 않네요. 자, 아이가 이렇게 땡큐라고 했을 거예요. 행동한 이유는 바로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네. 아우 기특합니다. 예,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들의 엄마는 첫째입니다. 첫째가 항상 동생들을 먼저 챙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平常姐姐都会这样子的，不管是大车还是小车、摩托车那些的，看到车来了都会叫弟弟妹妹走开。 자, 지게차로부터 멋지게 동생들을 보호한 우리의 친구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소년은 인도에 살고 있는 16살 무함마드 칼렘이라는 소년인데요. 손만 크게 학대해 놓은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합성 또 분장이 아닙니다. 바로 소년 자신의 손이에요. 소년 태어날 때부터 점점 손이 커지는 병, 거지증을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전 8시간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이 61cm까지 자라서 한 손 무게만 무려 3kg이라고 합니다. 클 거의 손가락지. 예, 거지증입니다. 거대한 이 손 때문에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등 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아이고.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거대한 손이 다른 학생들을 두렵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한 건데요. 심지어는 악마의 아이라고 불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너무하다 진짜. 그렇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소년은 이제 자신의 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जैसा आप कहा तो ऐसा मेरा हाथ हमको ऐसा लगता और मेहनत मेरा एक दिन रंग लाएगी. 칼렘 최근 삼촌과 함께 SNS 활동을 시작했고요. 무려 1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도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이 남성 소년을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남성이 아기를 간지럼 태우면서 놀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아기처럼 발라당 누워버린 강아지. 자신도 예뻐해달라면서 앙증맞은 앞발로 열심히 어필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만 놀아주니까 뾰루퉁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어우, 저 개 이름이 뭐예요? 네, 바로 애교가 가득한 이 녀석의 이름은 1살 된 강아지 네무입니다. 집안의 막내로 사랑을 받던 네무에게 지난 8월에 동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네무도 아기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꼭 붙어서 사진도 같이 찍는 사이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 네무가 참지 못하는 순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 바로 보호자가 아이만 놀아줄 때라고 합니다. 이날도 아기만 놀아주니까 네무가 후다닥 침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 보호자는 아이를 먼저 진정시키고 네무를 충분히 쓰다듬어줬고요. 이 네무도 보호자의 손길을 마음껏 느끼면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 질투가 나도 아기에게는 친절한 강아지라면서 엄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출근길 역시 따뜻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만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